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이 영상은 5월 25일 보강을 위한 영상입니다. 16번째 노트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언어의 표준 라이브러리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C++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많은 함수와 자료 구조는 범용 함수, 범용 자료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이를 STL이라 합니다. Standard Template Library라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STL 라이브러리를 소개하며 특히 중요 자료 구조를 집중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많은 자료 구조는 2학기 자료 구조 및 실습 교과에서 직접 구현해 볼 것입니다. 실제 자료 구조를 직접 구현하여 사용할 일은 별로 없지만 표준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자료 구조도 있으며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가 너무 범용적이라 주어진 문제에 필요한 부분만 직접 구현해 사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직접 구현해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증된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것이 개발 속도와 강건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 가독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는 표준 라이브러리에 익숙하므로 여러분이 직접 개발한 클래스나 함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표준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특히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대부분의 자료 구조는 범용 자료 구조이고 동적 자료 구조입니다. 범용 자료 구조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적 자료 구조란 초기 확보한 용량이 부족하면 내부적으로 용량을 자동으로 늘려줍니다. 더욱이 우리는 용량과 크기를 구분하지 않고 크기에 집중하여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자료구조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는 자료구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므로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료구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적 배열을 내부적으로 사용하면 초기에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 주는 것이 다중 확장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료구조는 다양한 메소드 및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함수를 제공해 줍니다. 이를 적극 활용할 줄 알면 매우 편리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구조에 적용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함수는 대부분 반복자를 인자로 받아 처리해 줍니다. 이 때문에 자료구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복자 개념을 잘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복자는 자료구조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유지하는 방법과 무관하게 모든 종류의 자료구조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일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욱이 C++의 반복자는 처리할 구간을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C++의 자료구조는 객체제한 클래스로 구현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생성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초기화하여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것이 편리하며 연산자 다중정의를 이용하여 많은 연산자가 다중정의되어 있으므로 간결하게 코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C++가 표준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하는 자료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배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에는
std array, std vector, std forward list, std list 네 종류의 그 배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표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std array는 자료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td array와 std 벡터는 내부적으로 연속된 공간인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 자료 구조이고요. std forward list와 std list는 노드들을 연결하는 선형 연결 구조 방식의 자료 구조입니다. forward list는 단일 연결 구조이고요. std list는 이중 연결 구조입니다. 먼저 std array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td array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구조라 보기 어렵고 일반 배열을 단순히 객체로 포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정적 배열로 충분할 때 배열 대신에 std array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일반 정적 배열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때 std 벡터를 사용하는 것은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일반 배열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보통 크기가 고정되었고 컴파일 시간에 크기를 알 수 있으면 일반 정적 배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자열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영소문자만 등장을 하고 빈도수 배열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빈도수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벡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때 벡터를 사용하는 것은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벡터는 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를 동쪽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함수 스택이 아니라 힙에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배열을 이렇게 int frequency처럼 이렇게 사용할 때에는 벡터 대신에 array int 처럼 사용하면 이 frequency는 요 일반 배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변수로 선언하고 해당 함수 내에서만 요 frequency처럼 사용을 하면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배열을 사용하는 것과 std array를 사용하는 것에 차이가 없으니까 굳이 std array를 사용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std array는 객체이므로 또 배열을 일반 배열을 잘 포장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강건성 측면에서 일반 배열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변수로 선언된 배열을 움직여야 할 때, 뭐 다른 함수에 전달하거나 또는 함수에서 반환해야 될 때 std array가 일반 배열보다는 더 강건하고 좋습니다. 실제 우리는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지역에 선언된 일반 정적 배열을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것을 get frequency 이렇게는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즉 SCD 어레이는 이제 객체로 포장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오리 객체나 뭐 강아지 객체나 뭐 벡터나 뭐 어떤 것이든지 이제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고 또 함수의 결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CD 어레이를 일반 배열이 필요할 때 이제 일반 배열을 쓰지 않고 SCD 어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더 고급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반환이 보여드린 것처럼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함수의 결과로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해야 될 때 SCD 페어나 SCD 투플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반환하는 여러 개의 값들이 같은 타입이면 페어나 투플을 사용하지 않고 SCD 어레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SCD 어레이와 또 구조와 바인딩이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SCD 어레이를 사용하면은 매우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SCD 어레이 일반 배열 1. 일반 배열, 일반 정적 배열 2. SCD 어레이 3. SCD 벡터 요 세 가지 옵션이 있을 때 일반 배열, 정적 배열과 SCD 벡터 두 가지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지 말고 오히려 SCD 어레이와 SCD 벡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더 고급스러운, 더 올바른 추천되는 프로그래밍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SCD 어레이는 선언할 때 이 용량, 크기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 용량만큼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SCD 어레이를 사용할 때에는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용량보다 적게 유지하면은 프로그래밍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SCD 어레이는 또 다른 이점은 이런 식으로 대입이 가능합니다. 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저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클래스의 SCD 어레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저장하고 반환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배열과 달리 객체로 모델링했기 때문에 이제 전달하고 반환하고 저장하는 것이 효과적인 게 이제 STD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STD 어레이는 이제 객체이기 때문에 함수로 STD 어레이를 전달하고 싶으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참조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배열도 참조로 전달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 배열을 참조로 전달하면은 제한적인 것이 그 특정 용량의 배열만 이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D 어레이도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면은 이 함수에 전달할 수 있는 건 정수 std 어레이고 용량이 5인, 크기가 5인 std 어레이만 이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단점을 이런 형태로 범용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 버리면, 범용 함수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는 이 findmax가 다양한 타입의 다양한 용량의 배열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std 어레이를 쓰면은 배열로 전달할 때 이제 일반 함수에 우리가 배열을 전달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선언하면 이 함수에는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용량의 정수 배열을 후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nums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 후에는 이제 용량이 5인 정수 std 어레이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일반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범용 형태로 범용 함수로 만들면은 그 문제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std 어레이의 단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급적인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제 일반 배열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std 어레이와 std 벡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언제 std 어레이 쓰는 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언제 std 벡터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std 어레이나 std 벡터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량이 고정되어 있고 컴파일 시간에 그 용량을 알 수 있으면 std 벡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std 어레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컴파일 시간에 용량을 알 수가 없고 또 용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std 어레이를 사용할 수 없고 std 벡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std 벡터는 내부적으로 동적 배열로 구현되어 있고 용량을 자동적으로 늘려줍니다. 자동적으로 늘려주지만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td 벡터를 사용하더라도 얼마만큼 용량이 필요할지를 예측하고 초기에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 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std 벡터를 사용하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std 벡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생성자를 이용해 필요한 데이터로 초기화한 다음에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 n이 주어졌을 때 n개를 모두 1로 초기화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std 벡터를 초기화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n개만큼의 용량을 확보해주고 크기도 n이 되고 모두 1로 초기화됩니다. 우리가 C++11이 되면서 객체를 생성하거나 변수를 선언할 때 그 초기화할 때 중괄호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때는 그 정수 int 벡터를 쓸 때에는 이제 중괄호를
괄호를 써야 됩니다. 중괄호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중괄호로 n1을 하게 되면 요거는 초기 값을 나열한 걸로 간주해서 용량이 2, 크기가 2인 벡터를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1로 또는 뭐 7로 뭐 어떤 특정한 값으로 특정한 정수 값으로 초기화된 벡터를 만들고 싶으면은 가로를 이용해서 그 벡터를 생성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타입이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 계열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밑에처럼 이렇게 가로를 쓰거나 중괄호를 쓰거나 이제 타입이 정수가 아니면은 혼란이 없습니다. 위 두 개는 똑같이 n개의 SED 스트링을 만들어주고 모두 ABC로 초기화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인트나 이렇게 정수 계열을 쓸 때만 이제 중괄호와 가로를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형태이고요. 두 번째 형태는 용량이 n, 크기가 0으로 생성하고 푸시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두 삽입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형태는 용량과 크기는 모두 n이 되도록 생성하고 색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삽입한 다음에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 경실의 문제를 풀 때 n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벡터를 만들고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용량이 0, 크기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reserve를 이용해서 용량을 n으로 확대를 해줍니다. 이때 크기는 여전히 0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n번 반복을 하면서 정수를 입력받아서 푸시백을 하면은 크기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최종적으로는 크기가 n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형태는 이렇게 선언하면 용량이 n, 크기도 n, 그리고 모두 0으로 초기화됩니다. n이나 n0은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값으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기본값이 0이므로 n을 하나, n0을 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n번 반복하면서 색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색인 위치에다가 그 정수를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 형태 3에서는 전통적인 포문 대신에 밑에 있는 for each 포문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각각의 색인 위치에 있는 값이 이제 n이 그 대신하는 변수가 되므로 그 n에 저장해서 그 위치에 저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을 쓸 수 있고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데이터들을 다 이제 벡터에 삽입한 후에는 이제 벡터를 조작할 때는 보통 여기처럼 색인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색인 연산자는 그 주어진 색인 값에 대한 범위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색인값을 사용하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undefined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있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색인값의 범위를 검사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싶으면은 배열 색인 연산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add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add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항상 주어진 색인값의 범위가 유효한 범위인지 검사를 해주고 유효한 범위가 아니면은 예외를 발생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발할 때 어떤 오류를 발견하고 싶으면은 at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개발을 완료하고 나서는 그 성능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at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배열색인 연산자를 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SED 벡터는 내부적으로 동적 배열을 사용하므로 데이터를 추가할 때에는 배열 끝에 추가해야 효과적입니다. 배열 앞에 추가하면 기존 요소를 모두 하나씩 뒤로 이동해야 하므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인서트를 이용하여 맨 앞에 또는 중간에 삽입하는 연산을 자주 사용하면 자료 구조를 잘못 선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SED 벡터는 크게 맨 뒤에 삽입하는 연산을 크게 3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L 밸류를 받는 푸시백, R 밸류 받는 푸시백, 그리고 in place back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3개를 흉내내서 제가 만들어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L 밸류를 받는 그런 메소드의 경우에는 인자를 전달할 때 그 참조로 전달하기 때문에 전달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장할 때 복사 대입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R 밸류를 전달하면 요 푸시백 요 버전이 실행이 되는데 요때는 복사 대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동 대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L 밸류가 아닌 R 밸류를 전달하게 되면은 이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벡터 내부에 저장해 줍니다. 그런데 이 푸시백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위에서 S, 요 S는 L 밸류죠. L 밸류이니까 여기에 푸시할 때 그 첫 번째 버전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달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전달된 것을 복제해서 그 위치에 저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복제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R 밸류로 이런 식으로 객체를 전달할 때 생성을 하게 되면 이때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임시 객체가 참조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전달될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임시 객체이기 때문에 얘를 복제하는 것보다는 이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요 버전에서는 이 전달받은 것을 복제해서 거기다가 그 벡터 내부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해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동이 더 효과적인 그런 애들은 이제 이런 형태로 사용하면은 그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C++11 이후에는 요 형태를 사용하지 말고 인플레이스백 형태를 사용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플레이스
백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생성하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들, 그 생성자를 호출할 때 필요한 인자들을 이렇게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받아서 객체 내부에서 그 위치에서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 버전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코드로 다시 보면 이제 요 두 번째 방법은 밖에서 객체를 생성했죠. 그 다음에 내부 이동하는 어떤 기능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차피 여기서 객체를 생성할 때도 요 인자들은 전달돼서 생성자에 전달돼서 전달이 됐겠죠. 그 전달을 완전 포워딩, 그 완벽 포워딩을 통해서 여기서 전달해서 요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객체를 요 위치에서 한 번만 생성합니다. 이동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동 없이 객체 자체를 그 위치에서 생성하는 방법으로 하나 더, 한 단계를 더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는 이제 모던 C++에서는 이제 R 밸류를 내가 푸시백, 그러니까 어떤 자료 구조에 삽입할 때는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스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 타입 벡터이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std 벡터 int를 사용하는데 인플레이스 백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인플레이스 백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저장할 때, 구조체를 저장할 때만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냥 푸시백만 사용해서 데이터를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복합 타입만 우리가 그 R 밸류를 전달할 때 R 밸류 받는 푸시백 버전보다는 인플레이스 백 버전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C++에서는 자료 구조의 복합 타입을 유지할 때 앞에 본 것처럼 데이터 자체를 자료 구조에 유지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대신에 주소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필요한 기능에 따라 주소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정렬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보다 주소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정렬한다는 것은 데이터들을 막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건데 이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들을 일일이 다 옮겨야 됩니다.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주소를 저장되어 있으면은 단순히 주소만 수업하면 되겠죠. 그래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주소를 유지한다는 것은 실제 데이터는 어딘가에 또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소를 유지한다는 것은 자료 구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쓰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 데이터를 유지하고 다른 하나는 주소만 유지해 가지고 주소를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의 이점을 또 추가로 우리가 활용하겠다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SD 벡터에 있는 중요한 메소드를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 reserve는 우리가 형태 2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성할 때 용량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제 reserve를 쓰는 거고요. 쓰다가 크기를 우리가 바꾸고 싶으면 resize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resize는 용량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크기를
바꿔줄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요. 크기와 용량을 현재 크기에 맞춰서 줄일 때에는 resize를 하는 것이 아니라 shrink to fi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인서트 계열의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 인서트 계열의 메소드들은 벡터를 사용할 때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인서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자료 구조를 잘못 선택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설계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인서트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어사인은 인서트는 새 데이터를 추가해 주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에 추가해 주는 거고, 어사인은 완전히 대체해 주는 겁니다. 기존 것을 버리고 어사인으로 주어진 것들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혹 어사인은 이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C++의 자료 구조를 사용할 때는 반복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자는 저장된 모든 요소를 한 번씩 차례로 방문하게 해줍니다. 반복자의 이점은 자료 구조와 무관하게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방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복자를 제공한 모든 자료 구조는 같은 문법을 사용하여 차례로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C++의 반복자는 두 개의 객체 begin과 end를 사용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C begin과 C end는 수정 불가 반복자입니다. 그 반복자 가리키는 요소를 볼 수만 있지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자 객체는 포인터 개념을 사용합니다. begin은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지만 end는 마지막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그 다음 요소를 가리킵니다. 이 end는 고정된 상태로 사용합니다. begin을 하나씩 이동하여 begin이 end와 같아지면 반복을 멈추게 됩니다. 제시된 코드처럼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현재 위치에 있는 요소의 접근은 역참조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요소를 차례로 방문할 때는 반복자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for each 포문을 사용합니다. 실제 for each 포문은 반복자를 이용한 반복문을 간결하게 작성해주는 synthetic sugar입니다. 두 개의 객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복 구간을 편리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C++의 반복자는 기본적으로 역참조, 비교,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not equal,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역참조 연산자. 요 연산자들을 반복자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 하고, 추가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도 반복자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for each 포문 때문에 반복자를 직접 이용하여 구현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할 때 반복자를 인자로 전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 배열도 주소를 이용하여 반복자를 요구하는 함수에 인자로 전달할 수 있고 std begin, std end를 이용하여 일반 배열을 반복자 객체로 바꾸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find의 내부 모습을 실제 살펴보면은 이처럼 범용 함수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반복자는
상속 기반 다형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 다형성을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다양한 반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상속을 통해서 어떤 모델링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범용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컴파일 시간 다형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not equal, 플러스 플러스, equal 역참조 연산자를 주어진 타입 인자가 사용할 수 있으면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배열도 주소를 이용해서 first와 last의 인자를 전달하면 이 find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구조마다 자료구조의 특성에 맞는 여러 종류의 반복자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반복자와 수정 불가 반복자를 제공합니다. begin, end, see begin, see end.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구조가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로 시작하면 무조건 수정 불가 반복자이지만 자료 구조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변수의 타입이 수정 불가이면 그것을 통해 획득한 반복자도 수정 불가 반복자입니다. 여기서 100은 수정 불가 참조로 전달됐기 때문에 100 비긴을 호출하게 되면 이 비긴은 C 비긴과 똑같습니다. 수정 불가 반복자가 됩니다. 양방향 반복자이면 플러스 플러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제공이 되고 진행하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역방향 반복자는 끝에서 맨 앞으로 거꾸로 진행하는 반복자입니다. R begin, CR begin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클래스에도 필요하면 반복자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반복자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복자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복자를 이용하여 자료구조를 수정하면 해당 반복자는 무효화됩니다. 여기서 수정은 가리키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료구조의 개수가 변하는 거죠. 그런 것은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중간에 삭제를 하면 이 사용하던 반복자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풀어낸 방법은 이 수정된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반복자를 반환받아서 이 반복자를 이용해서 계속 그 다음 진행을 해야 합니다. 문자열을 처리할 때 std string과 const character pointer인 C 문자열을 모두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함수를 다중적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는 std string view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d string view 타입을 매개 변수 사용할 때는 값 타입을 사용합니다. std 벡터를 사용할 때 이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std span입니다. std span은 일반 배열, std array, std 벡터처럼 연속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타입의 특정 구간을 복제 없이 나타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std span도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std string view와 달리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자신이 나타낸 구간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const container로부터 std span을 생성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타입 매개 변수로 const를 사용해야 합니다. std span도 std string view와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를 사용할 때는 값 타입을 사용합니다. 시작 주소와 크기만 이용하여
객체를 생성하므로 생성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SED4 리스트와 SED 리스트는 연속 공간으로 데이터를 유지하지 않고 데이터를 삽입할 때마다 이런 형태의 노드를 만들고 이 노드들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동쪽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방법은 실제 크게 동쪽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과 연결 구조처럼 데이터를 삽입할 때마다 노드를 동쪽으로 생성하고 이를 연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선형 연결 구조는 기본적으로 맨 앞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맨 뒤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삽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맨 마지막 노드에 대한 포인터도 유지하면 맨 뒤에 삽입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드가 후속 노드에 대한 포인터만 유지하면 맨 마지막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하더라도 맨 뒤에 추출은 효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후속 노드에 대한 포인터뿐만 아니라 선행 노드에 대한 포인터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방식을 이중 연결 구조라 합니다. 그런데 유지해야 되는 연결이 늘면 그만큼 오버헤드가 많아집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갱신해야 되는 연결들이 많아지는 거죠. 따라서 단일 연결 구조로 충분할 때 이중 연결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결 구조와 배열 기반 리스트의 핵심 차이점 중 하나는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비용입니다. 배열 기반 리스트는 삽입하는 위치 이후 요소를 하나씩 뒤로 이동해야 하지만 연결 구조에서는 관련 노드의 연결 정보만 갱신하면 됩니다. 이렇게 노드들이 있을 때 요거를 새로 하나 추가를 하면 요 연결을 끊고 이렇게만 바꿔주면 중간에 노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결 구조는 임의 접근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그 위치까지 순차적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바로 삽입 위치로 이동할 수 없으면 큰 이득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뒤에 설명할 해시맵과 이중 연결 구조를 함께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배열 기반 리스트는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연속 공간을 사용하므로 캐싱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은 배열 기반 리스트가 전반적으로 연결 구조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응용을 개발할 때 연결 구조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료 구조를 생성할 때 초기값 목록을 나열하여 생성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중괄호를 이용하여 초기화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std initialize list입니다. 이것을 인자로 받는 생성자가 있으면 중괄호의 초기값을 나열하여 자료 구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td initial list를 받는 생성자가 있으면 중괄호를 이용한 생성은 이 생성자를 무조건 우선하므로 std 벡터를 설명할 때 언급한 것처럼 정수 계열의 타입 인자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하는 구조체가 필요할 때 구조체를 직접 정의하지 않고 std 페어나 std 투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개가 필요하면 std 페어, 3개 이상이 필요하면 std 투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사용하면 first to second 또는 tuple의 경우에는 get 등을 이용하여 그 저장된 값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요 예제처럼 구조와 바인딩과 함께 사용하면은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같은 타입의 여러 개의 값이 필요하면 SE 페어나 SE tuple 대신에 SED 어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